오늘 같은 날은 정말이지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남편 회사가 1조 원 투자를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신라 호텔에서 연회를 열었어요.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은 물론 사업 파트너들도 많이 초대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특별히 단아한 원피스도 골라 입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자리는 외부 사람들이 우리 집안 전체의 모습을 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이 기쁜 날에 그렇게 속상한 일이 숨어 있을 줄을요. 그것도 저희 시어머니께서 만드신 일이란 걸요.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말하자면 정말 한숨부터 나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후로 단 한 번도 저에게 좋은 낯빛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늘 저희 집안이 평범해서 당신 아들에게는 과분하다고 하셨죠. 나중에 제가 제 능력으로 좋은 직장을 구했을 때조차도 여전히 제가 못마땅하셨어요. 제가 자기 집안의 덕을 봤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남편은 중요한 고객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과일이라도 좀 가져오려고 자리를 떴죠. 연회장 중앙 통로를 막 지날 때였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잠깐만. 나 사과 하나만 갖다 주렴. 저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어요. 발걸음을 채 멈추기도 전에 뭔가가 제 종아리를 세게 걸어오는 느낌이 들었죠. 그 힘이 어찌나 강했던지 저는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죠. 무릎이 바닥에 쓸리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팠어요. 원피스 무릎 부분도 찢어지고 피까지 배어 나왔죠. 주변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마음씨 좋은 분들이 저를 일으켜주려고 했죠. 저는 이를 악물고 팔을 짚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에 힘을 주자마자 너무 아파서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느릿느릿 걸어오셨어요. 얼굴에는 걱정하는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오히려 남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나, 넌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길도 안 보고 걷다니. 이러다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오늘 연애 분위기 다 망치잖니. 저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방금 분명히 당신이 발을 걸었는데 말이죠.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오히려 제가 조심하지 않았다고 타박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픔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어머님, 방금 분명히 어머님께서 제게 발을 거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마치 엄청난 억울함이라도 당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예, 너 말하는 것 좀 보렴. 내가 좋은 마음으로 과일 좀 갖다 달라고 불렀는데 네가 스스로 넘어져 놓고는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니?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천벌 받을 짓을 하겠니?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는 듯 쳐다봤죠. 남편도 이쪽의 소란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는 먼저 제 무릎에 상처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죠.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오자 더욱 서럽게 우셨어요. 아들아, 얘 말 듣지 마라. 내가 발을 걸다니 자기가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진 거야. 이제 와서 나한테 누명을 씌우는구나. 제 남편은 평소에는 다 좋은데 자기 어머니 앞에서는 주관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귀가 얇았죠. 그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돌려 저를 달랬어요. 여보, 그만해. 어머니께서 일부러 그러셨겠어? 아마 실수로 부딪히신 거겠지. 일단 병원 가서 무릎부터 보자. 여기서 소란 피우면 보기 안 좋잖아. 저는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다친 것도 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저인데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만하라고만 했죠. 하지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난처해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이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알았어요. 병원부터 가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길을 걷는 내내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한 걸음 뗄 때마다
온몸이 쑤시는 것 같았죠.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이 먼저 저를 진찰했어요. 무릎이 찢어졌고 가벼운 실금도 갔다고 하셨죠. 먼저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야 한다고요. 저는 진료용 침대에 앉아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포비돈 요오드를 묻힌 솜으로 상처를 소독하자 저는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죠. 바로 그때였어요. 의사 선생님의 시선이 갑자기 제 종아리에 멈췄어요. 제 종아리 안쪽에는 작은 매화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건데 평소에는 바지를 입어서 잘 보이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은 그 점을 본 후 손에 들고 있던 솜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얼굴색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죠. 그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벽에 있는 비상호출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어요. 저는 완전히 어리둥절했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제 다리에 무슨 큰 문제라도 있나요? 의사 선생님은 제 말에 대답하지 않고 두 손을 꽉 쥔 채 초조한 눈빛으로 문 쪽만 계속 쳐다봤어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쾅쾅하는 거대한 소리가 들렸어요. 병실 창문이 밖에서부터 깨졌죠. 그리고는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무리가 창문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좋기 200명은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병실을 가득 메웠죠.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일제히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우렁차게 외쳤어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늦었습니다. 이 광경에 저와 남편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옆에 서서 입을 떡 벌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저 역시 멍하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째서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는 걸까요? 선두에 있던 경호원 한 명이 제 앞으로 다가와 극도로 공손하게 말했어요. 아가씨, 저희는 아가씨를 보호하기 위해 그룹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방금 의사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아가씨께서 다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아가씨의 공의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도 병원으로 헐레벌떡 따라 들어왔어요. 호텔에서 불안한 마음에 따라오신 모양이었죠.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녀는 경호원들을 가리키며 벌벌 떨면서 제게 물었어요.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 사람들은 다 누구야? 저는 시어머니의 경악한 표정과 남편의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보며 마음 한편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죠. 어머님, 남편. 사실 저는 두 분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집안의 딸이 아니에요. 저희 집은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희 집에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 붙여준 사람들이고요. 단지 결혼할 때 너무 요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집안 사정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서다 거의 넘어질 뻔했죠.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배경을. 남편도 마침내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보, 당신 집안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경호원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선두의 경호원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말씀만 하십시오. 아가씨를 괴롭힌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금 바로 끌고 갈까요? 아니면 아가씨의 상처가 나으신 후에 처리할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죠. 평소 저에 대한 태도와 오늘 일부러 저를 넘어뜨린 일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녀와 실랑이 할 마음이 없었죠. 저는 경호원에게 말했어요. 일단 됐어요. 지금은 상처 치료가 먼저예요. 다른 일은 나중에 얘기하죠. 경호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저희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고
200명의 경호원은 질서정연하게 병실을 빠져나가 문학과 복도에 자리를 잡았어요. 병실은 마침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구석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호텔에서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놀라움, 의혹,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고요. 병실은 벽시계의 똑딱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저는 무릎에 감긴 두꺼운 붕대를 내려다봤어요. 하얀 붕대 가장자리로 붉은 피가 희미하게 배어나왔죠. 조금만 움직여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어요. 이 모든 게 어제 연회에서 시어머니가 일부러 발을 걸어 생긴 상처였죠. 시어머니는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머리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는 옷자락을 꽉 쥐고 있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보였죠. 어제 입었던 그 진한 와인색 드레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옷자락에 먼지가 묻어 초라해 보였어요. 어제 호텔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예의가 없다고 몰아세우던 그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저는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아픈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경호원들과 저희 집안의 힘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죠. 남편은 병실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구두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그는 이따금 저를 힐끔 쳐다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평범한 집안의 여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명의 경호원을 마주했으니 충격이 컸을 거예요. 한참이 지나서야 시어머니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옷자락에 손을 비비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얘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어제 호텔에서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사람이 많고 정신이 없어서 너한테 사과 좀 갖다 달라고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부딪힌 거야. 네가 그렇게 넘어질 줄은 몰랐다. 저는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어제 그녀가 발을 꺼는 동작은 매우 빨랐고 명백히 고의였죠. 이제 와서 실수였다고 둘러대는 꼴이라니. 하지만 무릎이 너무 아파서 다투림도 없어서 그저 가볍게 하고 소리를 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에게 말했어요. 물 한 잔만 갖다 줄래요? 목이 좀 마르네요. 남편은 서둘러 물을 가지러 갔어요. 시어머니 곁을 지나갈 때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내는 속 좁은 사람 아니니까 이해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올려다봤고 눈에 불만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물을 가져왔을 때 제가 물을 조금씩 마시며 집안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죠.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어요. 내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너희들끼리 얘기하렴.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서둘러 나갔어요. 문도 제대로 닫지 않았죠. 이 병실에는 개인 화장실이 있는데도 굳이 밖으로 나가는 게 이상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연세가 있으시니 병실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3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안절부절못했죠.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길이라도 잃으셨나? 저도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어서 전화해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결국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초조해하고 있을 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시어머니가 돌아왔어요.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비닐봉지를 쥐고 있었어요. 남편이 서둘러 다가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피하며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아무데도 안 갔어. 복도에서 좀 서성이다 왔지. 핸드폰을 두고 가서 못 받았다. 저는 그녀의 눈을 쳐다봤지만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천장과 바닥만 번갈아 쳐다봤어요. 저는 확신했죠. 그녀는 방금 분명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온 것이라고요. 남편이 더 추궁하려 했지만 제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물어봐야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으니 저녁의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죠. 저녁 무렵 의사가 다시 와서 제 상처를 확인했어요. 붕대를 풀고 상처를 보더니 회복이 잘 되고 있다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했죠. 계란, 우유, 삼계탕 같은 것들이 좋다고요. 의사가 가자마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활기를 띄웠어요. 옷을 탁탁 털며 말했죠. 내가 집에 가서 저녁 해올게. 병원 밥은 비싸고 위생적이지도 않잖아. 내가 삼계탕 끓여주고 나물도 좀 무쳐올게. 남편이 말리려 했어요. 어머니, 번거롭게 그러지 마세요. 구내식당에서 사 먹으면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어코 가겠다며 남편의 팔을 잡고 애교를 부렸죠. 아들아, 엄마 안 힘들어. 우리 며느리 다쳤는데 몸보신해야지. 내가 꼭 가서 해줘야 마음이 편해. 저는 그녀의 과한 친절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어요. 어제는 내가 더 심하게 다치길 바라는 눈치더니 오늘은 갑자기 왜 이렇게 저를 챙기는 걸까요? 분명 꿍꿍이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드러내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시어머니가 떠난 후 병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어요. 남편은 제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여보, 당신 집안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어제 그 경호원들은 왜 당신을 아가씨라고 부른 거야? 전에는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잖아. 저는 남편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5년 동안 그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잠버릇이 어떤지는 알았지만 저희 집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죠. 제가 처음에 말하지 않은 것은 그가 저희 집안에 기댄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고, 결혼에 물질적인 것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아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우리 집은 대기업 그룹이야. 할아버지가 작은 공장으로 시작해서 부모님이 물려받으신 후에 부동산, 제조업, 수출입까지 사업을 확장하셨어. 부모님은 나 하나뿐이라 어릴 때부터 나를 애지중지 키우셨지. 결혼할 때 당신이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자세히 말 안 했던 거야.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야 더듬거리며 물었죠. 그럼 우리 회사 이번 1조 원 투자 유치, 당신 집안이랑 관련 있는 거야? 당신 부모님이 뒤에서 도와주신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상관없어. 그건 당신이 수많은 밤을 새우고 수많은 고객을 만나서 얻어낸 결과야. 나는 부모님께 당신 회사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 없어. 그분들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셔.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댄 채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그의 눈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앉아 있는데 10여 분 후에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호 팀장이었죠. 아가씨, 시어머님께서 병원을 떠난 후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병원 뒤편의 외진 골목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와 몰래 만났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저는 팀장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파일을 열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조카야, 이숙모 좀 도와다오. 일이 성사되면 큰돈을 주마.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숙모님, 무슨 일인데요? 누가 숙모님을 괴롭히기라도 했나요? 제가 혼내줄게요. 시어누구겠니? 내 며느리지. 평소에는 얌전한 척하더니 뒤로는 대단한 배경이 있더구나. 어제 내가 살짝 건드렸더니 경호원을 200명이나 불러서 날 위협했어. 이분을 사귈 수가 없다.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내 말을 들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구는 거야?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숙모님, 화 푸세요.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가 손볼 방법은 있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한 대 때려줄까요? 아니면 본때를 보여줄까요? 시어머니가 서둘러 말했어요. 때리지는 마라. 다치면 골치 아파져. 믿을 만한 애들 몇 명 구해서 내일 아침에 의사나 간호사로 위장해서 병실로 들어가. 그리고 걔를 서울 외곽 폐공장으로 납치해. 그때 내가 가서 단판을 지을 거야. 재벌 딸이라는 특권 다 포기하고 내 말에 순순히 따르라고 할 거다. 그러지 않으면 안 풀어줄 거야. 납치당하고도 그렇게 기세등등할 수 있는지 보자고. 남자가 망설였어요. 숙모님, 납치는 불법이에요. 잡히면 감옥 가야 해요. 저도 처자식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뭘 겁내. 내가 5억 줄게. 내 처자식 평생 먹고 살 돈이야. 공장에 숨겨두면 아무도 못 찾아. 일이 성공하면 2억 더 줄게. 만약 걔가 감히 경찰에 신고하면 자기가 우리랑 자발적으로 갔다고 말하면 그만이야. 남자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숙모님. 숙모님 믿고 하겠습니다. 입 무거운 녀석들로 몇 명 구해서 내일 아침 8시에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숙모님께서 경호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 주세요. 저희가 그 틈에 들어가서 납치하겠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고 핸드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악독할 줄은 몰랐어요. 복수를 위해 납치까지 계획하다니. 이건 명백한 범죄잖아요. 감옥 갈 생각은 안 하는 걸까요? 옆에 있던 남편도 녹음을 듣고는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죠. 여보, 이거 어떡해.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일을. 납치는 범죄잖아.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어떻게 살아. 저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했어요. 진정해. 계획을 알았으니 대처하면 돼. 지금 경호팀장한테 연락해서 준비하라고 할게. 내일 당신 어머니 조카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그때 일망타진하는 거야. 저는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내일 그들이 의료진으로 위장해서 올 겁니다. 일단은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그들이 저를 납치하려고 할 때 갑자기 덮치세요. 한 명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명은 저희 시어머니를 감시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녀가 주모자입니다. 팀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20명의 팀원들이 환자 가족으로 위장해 근처에서 대기 중이고 5명이 시어머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가씨께 조금의 상처도 입히지 않고 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절대 끼어들지 마. 옆으로 비켜서서 경호원들한테 맡겨. 당신 어머니는 잘못을 저질렀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거야.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막지 않을게. 어머니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니 마땅히 책임을 져야지. 여보, 그동안 당신을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탓이 아니야. 당신 어머니가 너무 욕심 많고 악독하신 거지. 결혼 생활 내내 나를 힘들게 하고 험담해도 다 참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납치하려 했잖아. 더는 참을 수 없어. 저녁 7시가 넘어 시어머니가 보온병을 들고 돌아왔어요. 얼굴에는 가짜 미소를 띤 채였죠. 얘야, 내가 3시간 넘게 푹 고아서 삼계탕 끓여왔다. 어서 맛 좀 보렴. 아주 향긋하단다. 그녀가 보온병을 열자 정말로 고소한 냄새가 풍겼어요. 하지만 그녀가 납치를 계획하던 모습을 떠올리니 역겨움이 치밀었죠. 시어머니가 삼계탕을 그릇에 덜어 건넸어요. 어서 먹어. 식으면 맛없어. 당귀랑 구기자도 넣어서 기혈 보충에 좋아. 저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배가 안 고파요. 이따가 먹을게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굳어졌다가 몇 초 후에 다시 말했어요. 입맛에 안 맞니? 그럼 내일은 비둘기탕 끓여줄게.
그게 상처에 더 좋다더라. 저는 대꾸하지 않고 침대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쉬는 척했어요. 남편이 서둘러 분위기를 수습했죠. 아내가 피곤해서 쉬고 싶나 봐요. 삼계탕은 제가 여기 둘게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그릇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지킬 테니 너희들 좀 쉬렴. 저는 그녀가 또 다른 짓을 할까봐 그냥 두었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병실은 매우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저를 쳐다보기를 반복했죠. 눈에는 불안감이 숨겨져 있었어요. 남편은 제 침대 옆에 앉아 이따금 이불을 덮어주었죠. 밤 9시가 넘어 간호사가 체온을 재러 왔어요. 제 체온이 정상이라며 일찍 쉬라고 했죠. 간호사가 나간 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돌아가세요. 여기는 제가 있을게요. 시어머니는 망설였어요. 내가 좀 더 있다 갈게.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신데 밤새우기 힘드세요. 어서 돌아가세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제게 푹 쉬라고 몇 마디 당부하고는 마지못해 나갔죠. 그녀가 나간 후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은 너무 깊이 잠들지 마.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오늘 밤은 안 자고 당신 곁을 지킬게.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 당신도 하루 종일 힘들었잖아. 저기 간이 침대에서 좀 자. 밖에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으니 괜찮아.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졸려. 당신이랑 우리 집 이야기나 좀 더 하자. 궁금해. 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따라 공장에서 놀던 이야기, 할아버지가 기계 이름을 가르쳐 주시던 이야기, 부모님이 아무리 바빠도 저를 외롭게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집안 사정을 숨겼던 건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남편은 진지하게 들으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건 당신이 진실하고 착해서였어. 허영심 많은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지.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댔어요.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알아. 그래서 이번 일로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잘못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감싸주지 않을 거야.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니 스스로 감당해야 하지. 우리는 거의 밤 11시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잠이 들었어요. 몽롱한 와중에 누군가 이불을 덮어주는 것을 느꼈죠.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과 경호원들이 있어서인지 그날 밤은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가 조금 넘어 잠에서 깼어요. 남편은 제 침대 옆에 엎드려 자고 있었죠.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서 있었어요. 제가 그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자 그가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깼어?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왜 여기서 엎드려 잤어? 간이 침대에서 자라고 했잖아. 남편이 웃었어요. 당신이 무슨 일로 부를까봐.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보온병과 찐빵, 두유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웃으며 말했어요. 일어났구나. 아침밥 가져왔다. 찐빵 아직 따뜻해.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제 곧 쇼가 시작되겠군. 남편이 아침밥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일찍 오시다니 고생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고생은 무슨,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녀가 보온병을 열었어요. 안에는 여전히 삼계탕이 있었죠. 아침에 다시 데웠어. 먼저 이거 좀 마시고 찐빵 먹으렴. 저는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녀의 미소가 어색해졌죠. 삼계탕 싫으면 두유라도 마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됐어요. 배 안 고파요. 이따가 먹을게요.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호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아가씨, 목표물들이 병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4명 모두 흰 가운을 입고 의료진으로 위장했습니다. 곧 병실로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라고 답장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보니 시어머니가 몰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마 조카와 연락하는 것이겠죠? 메시지를 보낸 후 고개를 들다가 제 시선과 마주치자 황급히 핸드폰을 숨기고 옷을 정리하는 척했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박시연 환자분 병실 맞나요? 회진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그녀는 서둘러 문을 열었죠. 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흰 가운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자 4명이 들어왔어요. 의료기구가 실린 카트를 밀고 있었죠. 선두에 있던 남자가 말했어요. 저희는 정형외과에서 왔습니다. 박시연 환자분 무릎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남편이 막 입을 열려는 것을 제가 옷자락을 잡아당겨 제지했어요. 저는 그 4명을 쳐다봤어요. 눈빛은 불안해 보였고 걸음걸이는 전혀 의료진 같지 않았죠. 오히려 무술을 연마한 사람들 같았어요. 이들이 바로 시어머니의 조카와 그가 데려온 사람들이 틀림없었어요. 선두의 남자가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박시연 환자분 지금부터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아플 수 있으니 참으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무릎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어요. 저는 문 밖을 향해 외쳤어요. 됐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0명이 들이닥쳤어요. 순식간에 가짜 의료진 3명을 포위했죠. 내 남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경호원들의 동작이 너무 빨랐어요. 순식간에 그들을 바닥에 제압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떨었어요.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죠. 네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어서 내 조카를 풀어주라고.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짓이냐고요? 저를 납치하라고 사주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무슨 짓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발뺌하려 했어요. 아니야. 네가 헛소리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회진온 의사들이야. 네가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을 잡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녀와 조카의 대화가 병실 안에 똑똑히 울려 퍼졌죠. 녹음 내용을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아니야. 그놈이 시킨 거야. 라고 중얼거리면서요. 저는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냉소만 흘렸어요. 그때 경호원 2명이 한 남자를 끌고 들어왔어요. 아가씨, 병원 정문에서 이자를 붙잡았습니다. 본인이 시어머님의 조카라고 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제가 보니 어제 시어머니와 골목에서 만나던 바로 그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였어요. 시어머니의 조카는 끌려 들어와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있고 공범들이 제압당한 것을 보자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숙모님, 살려주세요. 저는 숙모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그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 네가 돈에 눈이 멀어서 한 짓이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시끄럽게 다퉜어요. 남편은 옆에 서서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납치가 범죄인 줄 모르셨어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아, 엄마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분해서 그랬어. 걔가 왜 그렇게 거만해야 하니? 그냥 내 말을 듣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저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납치를 계획할 때는 결과에 대해 생각 안 하셨어요? 아들 생각, 이 집안 생각은 안 하셨냐고요? 그저 어머님 자신의 욕심과 저를 괴롭힐 생각만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잡히니까 불쌍한 척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언가 더 말하려 할 때 경호팀장이 들어왔어요. 아가씨,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밖에서 대기 중인데 이들을 넘길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넘기세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하세요.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도록요. 경호원들이 가짜 의료진 사명과 시어머니의 조카를 끌고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죠. 안 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거나. 하지만 경호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끌고 나갔어요. 병실은 마침내 조용해졌어요. 저와 남편만 남았죠. 남편은 제 침대 옆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어깨가 계속 떨렸죠.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했어.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자책하지 마. 당신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이야. 당신과는 상관없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하지만 우리 엄마잖아. 정말 감옥에 가게 되면 어떡해.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 살아가는 것뿐이야. 남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말이 맞아. 어머니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니 스스로 감당해야지.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잘 돌볼게. 다시는 당신 힘들게 하지 않을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적어도 문제는 해결됐으니까요. 이제 더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릴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창밖의 태양을 보며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병실 상황을 보고 놀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저는 의아해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납치를 계획했고 조카를 의료진으로 위장시켜 병실로 보냈으며 결국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어갔는지 말이죠. 의사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연신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시어머님께서 인상이 참 좋아 보이셨는데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죠? 그래도 미리 준비하셔서 다행이지. 아무 일 없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웃으며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했어요. 사실 제 마음도 복잡했죠. 만약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에게 잘해주셨더라면, 저를 괴롭히고 통제하려는 생각만 하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결국 모든 것은 그녀 자신의 탐욕과 극단적인 성격이 부른 화였죠. 의사 선생님은 제 무릎을 다시 한번 검사하고는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절대로 화를 내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상처 회복에도 중요하다고 당부했죠. 보세요. 이렇게 큰일을 겪으셨으니 안색이 좀 안 좋으시네요. 푹 쉬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 선생님의 관심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남편에게도 저를 돌볼 때의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주고는 진료기록부를 들고 나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제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어머니가 경찰서에 도착한 후로 계속 자기는 억울하다고 울고 계신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셨다더라. 제가 남편을 쳐다보자 그의 눈에는 피로와 약간의 체념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 어차피 증거는 명백해. 녹음 파일도 있고 증인도 있잖아.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법은 증거를 따르는 거지 몇 번 온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냥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어릴 때부터 나한테 어떻게 하셨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어.
제가 그의 손을 잡고 가볍게 토닥였어요. 당신 마음 이해해.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겪으면 힘들겠지.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아들로서 할 도리를 다했어. 어머니 스스로가 소중한 기회를 걷어차고 삐뚤어진 길을 선택하신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꽉 잡을 뿐이었죠. 점심때 남편이 점심을 사러 나갔어요. 그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저희 엄마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딸아, 괜찮니? 어제 경호팀장한테 네가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고 누가 너를 납치하려 했다는 말을 들었어. 아빠랑 나랑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 저는 서둘러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저를 납치하려던 사람들은 이미 경찰에 잡혔어요. 저 지금 멀쩡하고 무릎도 잘 회복되고 있어요. 엄마는 여전히 안심이 안 되는지 도대체 누가 그렇게 대담하게 네게 손을 댔냐고 물으셨어요. 혹시 시댁 사람들이니?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시어머니예요. 저희 집안 배경이 대단한 걸 알고는 마음이 뒤틀리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납치해서 특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앞으로 자기 말만 듣게 하려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 늙은이가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니? 우리 딸이 착한 마음으로 그 집 아들이랑 잘 살아보겠다는데 감히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따끔하게 혼쭐을 내줘야겠어. 저는 서둘러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 흥분하지 마세요. 그분은 이미 경찰에 잡혔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엄마가 또 찾아가시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힘으로 사람을 찍어 누른다고 수군거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괜찮고 더는 그분 때문에 화내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알았다. 내 말대로 할게. 하지만 기억해. 앞으로 또 누가 너를 괴롭히면 반드시 엄마한테 말해야 한다. 우리는 절대로 네가 억울한 일 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저 스스로 잘 챙길게요. 엄마와 몇 마디 안부를 더 나누고 아빠와 건강 잘 챙기시라고 당부한 후에야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점심을 사들고 돌아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담백한 반찬들로만 사왔더군요. 저는 남편 손에 들린 점심을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참 잘 사왔네.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남편도 웃었어요. 당신 요즘 입맛 없을 것 같아서 간호사분께 여쭤봤어. 이 반찬들이 당신한테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 어서 식기 전에 먹어. 그는 침대 등받이를 조금 올려주고 작은 테이블을 제 다리 위에 놓아주었어요. 반찬을 하나하나 차려주고 나물 반찬도 한 젓가락 집어주었죠. 밥을 먹으며 저는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비록 최근에 속상한 일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남편이 항상 제 곁에 있어주고 저에게 점점 더 잘해주었으니까요. 어쩌면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더 단단해지고 앞으로의 날들이 더 순탄해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남편의 고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의 소식을 물었어요. 남편이 상황을 설명하자 고모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를 몇 마디 타박했어요. 그 양반 참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지. 그렇게 할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더 말렸어야 했는데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말이야. 이제 꼴 좋게 됐네. 자기가 자기 발로 경찰서에 들어갔으니 앞으로 어떡할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죠.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내리는지 지켜봐야죠.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고모도 참 답답해 하시네. 예전부터 어머니한테 저한테 잘해주라고 괜히 일 만들지 말라고 여러 번 충고하셨대. 그런데 어머니가 듣지를 않으셨다는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직접 벽에 부딪혀봐야 정신을 차리지. 정말 큰일이 터지고 나서야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지.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은 매일 병원에서 저를 간호했어요. 제 얼굴을 닦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물을 떠다 주었죠.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루하지 않게 해주었어요. 제가 잠들었을 때 깨보면 그는 침대 옆에 앉아 핸드폰으로 무릎 부상 간호법이나 환자를 위한 영양식 레시피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 사이 남편은 경찰서에 한 번 더 다녀왔어요. 시어머니를 만나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남편을 보자마자 울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어떻게든 자기를 빼내달라고 했다더군요. 남편이 말했대요. 어머니, 저도 돕고 싶지만 잘못을 저지르셨으면 책임을 져야 해요. 이제라도 반성하시고 경찰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선처를 구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불효자식이라고 파리 안으로 굽는다고 욕을 퍼부었대요. 남편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저는 남편의 슬픈 얼굴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지금은 감정이 불안정해서 하시는 말씀일 거야. 나중에 정신 차리시면 당신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아실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냥 마음이 좀 서운해서 그래. 어릴 때부터 나는 뭐든지 어머니 말씀대로 했는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생각해 주신 적이 없어. 그렇게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의사 선생님이 퇴원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퇴원하는 날 저희 부모님이 일부러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사오셨죠. 아빠는 저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우리 딸 드디어 퇴원하는구나. 집에 가면 아빠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집에 가서 많이 먹을게요. 남편이 제 짐을 챙기고 저를 부축해서 천천히 병실을 나섰어요. 경호팀장도 경호원 2명을 붙여주었죠. 혹시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요. 병원 정문을 나서자 따스한 햇살이 몸 위로 쏟아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죠. 온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차에 타자 엄마가 제 손을 잡고 계속 당부하셨어요. 집에 가면 꼭 푹 쉬어야 한다.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무슨 일이든 남편 시키고 혼자 끙끙 앓지 마. 제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도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조금도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집에 돌아오니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제 침대 시트와 이불도 깨끗한 것으로 바꿔놓으셨죠. 아빠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를 위해 맛있는 보양식을 해주시겠다면서요. 저는 소파에 앉아 눈앞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이 정말 행복했죠. 비록 이전에 많은 불쾌한 일을 겪었지만 지금은 가족과 남편이 곁에 있어주니 모든 서러움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때 아빠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 상 가득 차려주셨어요. 갈비찜, 잡채, 브로콜리 볶음까지 모두 제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엄마는 계속 제게 반찬을 집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많이 먹어라. 병원에 있느라 살이 많이 빠졌네. 저는 밥을 먹으며 부모님께 병원에서의 일을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돌봐주었는지, 시어머니의 음모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이죠. 아빠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중군, 그동안 고생 많았네. 우리 딸이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난 건 큰 복이야. 앞으로 둘이 잘 살게. 만약 또 누가 우리 딸을 괴롭히면 나한테 말하게.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 남편이 서둘러 말했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잘 돌보겠습니다. 다시는 조금도 서운하게 하지 않을게요. 식사가 끝나고 엄마가 설거지를 도와주셨고 아빠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일 이야기, 사는 이야기,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죠. 저는 옆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행복이겠지. 가족이 곁에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비록 시어머니의 일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잘못을 저질렀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죠. 그것은 그녀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눈앞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남편과 함께 미래의 매일을 맞이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 후로 저는 집에서 안심하고 요양했어요. 남편은 매일 퇴근길에 맛있는 것을 사다 주었고 무릎 마사지를 해주며 혈액순환을 도와주었죠. 때로는 회사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어요. 이전에 1조 원 투자 덕분에 회사가 점점 더 잘 되고 있다고 제 상처가 다 나으면 여행 가서 푹 쉬게 해주겠다고 했죠. 저는 남편의 바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우리의 감정이 더욱 깊어질 것이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마주하고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걸 알았죠. 저는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날들은 분명 점점 더 좋아지고 다시는 그런 속상한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다시 반달이 지났을 때 법원에서 소식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납치 교사 혐의로 증거가 명백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요.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마지막에 제게 말했죠. 비록 어머니가 잘못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출소하시면 아들로서의 책임은 다할 거야. 노후는 책임져야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어쨌든 당신 어머니시잖아. 출소하신 후에 만약 진심으로 반성하고 예전처럼 굴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잘 모실 수 있을 거야. 남편은 저를 보며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여보, 이해해줘서 고마워. 평생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한 건 내게 가장 큰 행운이야. 제가 웃으며 말했죠. 우리는 부부잖아. 원래 서로 이해하고 감싸줘야지. 앞으로 우리 잘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그 후로 우리의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어요. 시어머니의 괴롭힘과 계략이 없어지자 집안 분위기도 점점 더 화목해졌죠. 남편은 저에게 점점 더 잘해주었고 저도 우리의 결혼 생활을 더욱 소중히 여겼어요. 가끔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처음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금만 더 잘해주셨더라면 우리 가족은 지금쯤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의 매일을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죠. 지금 제 무릎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남편도 약속을 지켜 저를 바닷가로 여행 데려가 주었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바닷바람을 맞으니 마음이 정말 상쾌했어요. 바닷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 기분은 한결 나아졌어요. 시어머니 일로 마음속에 쌓여있던 울분이 바닷바람에 모두 씻겨나간 것 같았죠. 집에 돌아온 날 남편은 우리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을 인화해서 거실 앨범에 붙여놓았어요. 사진 속 활짝 웃는 우리 둘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죠. 이제는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화는 반달도 채가지 못했어요. 남편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얼굴이 무척 어두웠어요.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었죠. 저는 서둘러 따뜻한 물 한 잔을 타서 그에게 건네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무슨 문제 생겼어요? 남편은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전에 우리랑 협력하기로 했던 거래처가 오늘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어. 앞으로 우리 회사랑은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더군. 원래 그 계약으로 회사에 상당한 수익이 생길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무산되면서 여러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야. 자금 흐름까지 끊길 지경이라고.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니, 멀쩡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대요? 이유는 물어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물어봤지? 그런데
그냥 전략적 조정이라는 말만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보니 그 거래처의 상위 공급업체가 당신 집안 계열사 중 하나라고 하더군. 저는 잠시 멍했어요. 저희 집안과 관련이 있을 줄은 몰랐죠.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저희 아버지 비서님께 전화를 걸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쭤봤어요. 비서님이 말씀하셨죠. 아가씨, 이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 그 협력사가 이전에 시어머님 측과 자금 거래가 있었고 시어머님 조카의 회사에 보증을 서준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아가씨께 폐를 끼칠까 우려되어 협력사 측에 협력 리스크를 재평가하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건 정상적인 사업평가였을 뿐 누구를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건 정말 우리 집에서 당신 회사를 겨냥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당신 어머니 그리고 사촌 시어머니 조카가 얽혀 있어서 우리 집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협력사에 주의를 준 것뿐이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당신이나 당신 집안을 탓하는 게 아니야. 내가 협력사의 배경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이제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나 혼자 감당해야지.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은 매일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새로운 협력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여러 곳을 다녀봐도 아무도 그의 회사와 협력하려 하지 않았죠. 어떤 회사는 그의 회사라는 말만 듣고 바로 거절했고 어떤 회사는 설령 협상을 하더라도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남편은 걱정 때문에 흰머리가 몇 가닥이나 늘었어요. 그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남편 회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죠. 딸아, 아빠가 그를 돕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 지금 그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내 시어머니 쪽과도 얽혀 있어서 우리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구설에 오르기 쉽다. 하지만 네가 정돋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그가 직접 나를 찾아와서 회사 계획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게 해라. 정말 잠재력이 있다면 기회를 주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남편에게 전했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아니, 됐어. 지금 내가 장인어른을 찾아가면 꼭 당신 집안에 기대는 것처럼 보이잖아. 내가 좀 더 노력해 볼게. 정말 안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저는 남편의 자존심 강한 성격을 알기에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그저 알았어요. 당신을 지지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 쪽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시댁 쪽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그날 오후 제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남편의 삼촌, 즉 시어머니의 남동생이었죠. 그는 들어오자마자 울상을 지으며 말했어요. 조카 며느리, 우리 좀 도와주게. 우리 공장이 망하게 생겼어. 저는 서둘러 그를 앉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가 말했죠. 전에 내 공장이 내 시어머니 조카 회사랑 거래를 했었네. 그놈이 나한테 5억 원 넘는 물품 대금을 아직 안 줬는데 이제 그놈이 잡혀 들어갔으니 그 돈도 받을 수 없게 됐어. 게다가 내 공장 원자재 공급업체들이 내가 그놈이랑 관련 있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물건을 안 대준다고 하네. 이제 공장은 멈추기 직전이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야.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삼촌,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시겠지만 삼촌 조카는 저를 납치하려다 잡힌 거예요. 그가 삼촌에게 빚진 돈은 그가 출소한 후에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공급업체 문제도 제가 도울 수 없어요. 그들도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건데 제가 그들에게 억지로 물건을 공급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가 그 말을 듣자 다급해졌어요. 난 몰라. 너희 집안이 그렇게 힘이 세잖아. 네가 당초에 우리 누나랑 조카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그들이 잡혀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고 내 공장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네가 날 도와야 해. 그러지 않으면 너희 집 회사 앞에서 드러누울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삼촌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먼저 저를 납치하려고 계획한 건 삼촌 누나와 조카예요. 잘못한 건 그들인데 왜 제가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삼촌 공장 일은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들어눕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 집 회사는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는 제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그저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그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삼촌이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삼촌은 다시 한번 사정을 설명하며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삼촌, 저희가 정말 도울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와 사촌형이 잘못한 일이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삼촌께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삼촌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자 결국 풀이 죽어 돌아갔어요. 그가 떠난 후 남편이 제게 말했죠. 이제 우리 회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집 친척들도 어머니와 사촌형 때문에 다들 피해를 보고 있어. 예전에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친척 몇몇은 이제 우리를 피하기까지 해. 우리한테 연루될까봐 두려운 거겠지. 제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당초에 당신 어머니, 사촌 형과 협력했을 때 오늘 같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했어야죠. 지금은 당신 회사 일부터 해결하는 게 먼저예요. 그들 신경 쓰지 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런데 그들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네.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남편의 고모, 즉 이전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어리석다고 타박했던 그분이셨죠. 그녀는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했어요. 민준아, 고모 좀 살려줘. 우리 가게가 압수수색 당했어. 남편이 서둘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녀가 말했죠. 전에 우리 가게에서 팔던 물건 일부를 내 사촌 회사에서 들여온 게 있었는데 지금 시청 사람들이 와서 그 물건들이 가짜라고 우리 가게를 폐쇄 조치했어. 벌금도 2억이나 물렸다고. 지금은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고모,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가짜 상품을 판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시청에서 가게를 폐쇄한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법 집행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내가 그게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 네 사촌이 그게 정품이라고 해서 들여온 거지. 네 엄마랑 사촌만 아니었으면 나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이제 네가 안 도와주면 누가 날 도와주니? 남편이 말했어요. 고모, 제가 안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도울 수가 없어요. 시청에 가서 잘 말씀드려서 벌금을 좀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내가 말했는데 듣지를 않아. 내 아내 집안이 힘이 세다며 걔한테 말해서 사정 좀 봐달라고 해줘. 남편이 저를 힐끗 쳐다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스스로 해결하게 둬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고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남편은 고모에게 말했죠. 고모, 제 아내도 도울 수 없어요. 고모께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우리 집 친척들이 다 어머니와 사촌형 때문에 망했어. 하나같이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 자신도 지금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신세인데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겠어? 제가 그를 위로했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요. 그들이 당초에 당신 어머니, 사촌형과 협력했을 때 분명 이득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스스로 감당해야죠. 당신이 계속 그들을 도우려고 하면 결국 당신까지 같이 끌려 들어갈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냥 좀 답답해서 그래. 그 후로 남편 회사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새로운 협력사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직원 몇 명도 회사를 떠났죠. 어느 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제게 말했어요. 회사가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이미 직원들한테는 말했어. 떠나고 싶으면 말리지 않겠다고.
월급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지급할 거라고. 저는 그의 슬픈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안 되겠으면 그만 버텨요. 회사 문 닫고 우리 다시 다른 길을 찾아봐요. 어차피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당신 먹여 살릴게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여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노력해보고 싶어. 정말 안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운명은 마치 그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환장이 날아왔어요. 그의 회사가 공급업체에 8억 원이 넘는 물품 대금을 미지급해서 공급업체가 그를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죠. 남편은 소환장을 들고 손을 벌벌 떨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회사 문 닫는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는 빚더미만 남겠네. 제가 서둘러 그를 위로했어요. 진정해요. 8억 원이잖아요. 제가 갚아줄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돈은 없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남편은 저를 보며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여보. 평생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한 건 내게 가장 큰 행운이야. 제가 남편의 물품 대금을 갚아주었지만 회사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남편은 회사 장비를 팔아 직원들의 월급을 모두 정산해 주었고 그의 손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죠. 그 기간 동안 남편은 기분이 매우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말도 하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의 모습을 보니 걱정이 되어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그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가고 저녁에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이야기를 나눴죠. 점차 남편의 기분은 나아졌고 저와 대화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죠. 여보, 나 결심했어. 직장을 구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 지금은 돈이 거의 없지만 내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당신에게 좋은 삶을 선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당신을 지지해요. 당신이 뭘 하든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남편이 직장을 구하려던 바로 그때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여동생, 즉 남편의 이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가 감옥에서 병이 났으니 가서 한번 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게 물었죠.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내가 어머니를 보러 가야 할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가보세요. 그래도 당신 어머니시잖아요. 아프시다는데 가보는 게 맞죠. 다만 너무 많은 이야기는 하지 말고 보고만 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냥 얼굴만 뵙고 올게. 다른 뜻은 없어. 다음 날 남편은 교도소에 다녀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무척 어두웠죠. 어머니가 교도소에서 고혈압에 당뇨병까지 얻으셨. 의사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든 자기를 빼내달라고 더 이상 여기 있기 싫다고 하셨어. 제가 물었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말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를 빼낼 방법은 없다고 안에서 잘 반성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어. 그런데 듣지를 않으시고 나한테 불효자식이라고 자기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잊었냐고 소리치셨어.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지금 교도소에 계시니 감정이 좋을 리 없겠죠. 다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당신은 아들로서 할 도리를 다 했어요. 더 이상 자책하지 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냥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그 후로 남편은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에 사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남 밑에서 일하려니 마음속으로 괴리감이 컸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많은 회사들이 그의 이전 회사가 망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죠. 한 달 넘게 찾아다녔지만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기분은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한숨만 쉬었죠. 저는 그의 모습을 보니 걱정이 되어 아버지께 이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죠.
우리 회사로 출근하라고 해라. 우선 부장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적응하게 하자. 하지만 못된 말이지만 만약 일을 제대로 못하면 나도 가차없이 해고할 거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남편에게 전했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당신 집안 회사에 출근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 당신 집안 덕에 취직했다고 말이야.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요. 당신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보여주면 아무도 그런 말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 해고할 거라고. 이건 당신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알았어. 그럼 한번 해볼게. 정말 열심히 해서 당신과 장인어른을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버지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죠. 예전에는 자신이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일 일찍 출근하고 아주 늦게 퇴근했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봤어요. 점차 남편은 새로운 일에 적응했고 많은 성과를 냈어요. 아버지도 그를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말씀하셨죠. 민준이는 능력 있는 아이야. 예전에는 운이 좀 안 좋았을 뿐이지. 열심히 하면 앞으로 크게 될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일에 더욱 매진했어요. 남편이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시댁 쪽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죠. 남편의 삼촌은 공장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어요. 온 가족이 작은 월세방에서 살게 되었죠. 남편의 고모는 가게가 폐쇄된 후 수입원이 끊겨 시장에서 노점을 하며 채소를 팔게 되었어요. 비바람을 맞으며 고생했죠. 다른 친척들도 시어머니와 사촌형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연루되어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어느 날 남편의 삼촌이 다시 우리를 찾아왔어요. 아들이 결혼해야 하는데 집 살 돈이 없다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죠.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삼촌, 저희가 안 도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희도 지금 돈이 별로 없어요. 제가 새 회사에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 월급도 많지 않고 생활비도 써야 해서 정말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삼촌은 그 말을 듣자 화를 냈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 당초에 우리 누나랑 조카가 사고 쳤을 때 너희가 조금만 도와줬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야. 이제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그것도 안 도와줘? 너희가 사람이냐? 저도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삼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당초에 삼촌 누나와 조카가 저를 납치하려고 계획했고 저희가 삼촌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려해드린 거예요. 이제 삼촌 아들 결혼 자금이 없는 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삼촌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자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안 나가겠다고 했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200만 원을 쥐어주며 어서 가라고 했어요. 그는 돈을 받아들고도 우리가 인색하다고 욕을 하며 갔죠. 그가 떠난 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우리 집 친척들이 다 이렇게 변했어. 예전에 어머니가 잘 나갈 때는 하나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더니 이제 문제가 생기니 다들 우리한테 와서 패만 끼치네. 정말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어. 제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요. 앞으로 그들이 또 찾아오면 그냥 무시해요. 우리끼리 잘 살면 돼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앞으로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시댁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사촌형의 일로 하나둘씩 불행한 결말을 맞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잘 살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점점 더 뛰어난 성과를 냈고 우리는 내년에 더 큰 집을 사서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함께 살 계획을 세웠어요. 가끔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당초에 저에게 조금만 더 잘해주셨더라면, 저를 괴롭히고 계략을 꾸미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쯤 우리와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며 가족의 정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하지만 세상에 후회할 약은 없었죠. 그녀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것은 그녀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눈앞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남편과 함께 미래의 매일을 맞이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죠. 여보,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안 가?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원래 서로 의지해야죠. 앞으로 우리는 함께 걸어갈 길이 많아요. 함께 매일을 잘 살아나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그를 보며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우리의 미래는 분명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세월은 흘러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서 점점 더 자리를 잡았어요. 지난달에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상당한 성과급을 받았죠. 그는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와서는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했어요.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지난날의 서러움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달콤했죠. 하지만 시댁 쪽의 골치 아픈 일들은 끊어지지 않는 실처럼 이따금씩 터져나왔어요. 그 주말 남편과 저는 마트에 가려고 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막 다다랐을 때 길가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죠. 바로 남편의 고모였어요. 그녀는 색이 바랜 낡은 외투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비닐봉지를 들고 채소를 사러 온 아주머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아주머니, 이 채소는 아침에 밭에서 막 따온 거예요. 싱싱해요. 오다가 좀 눌려서 그렇지. 사시면 500원 더 깎아드릴게요. 저는 남편을 끌고 그를 피해가려 했지만 고모의 눈이 예리했어요. 그녀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저울을 내려놓고 달려와 우리 앞을 막아섰죠. 민준아, 조카 며느리, 어디 가는 길이니?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어색하게 말했어요. 고모, 마트에 좀 가려고요. 노점하고 계셨네요. 고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가게 문 닫고는 다른 살 길이 없어서 이렇게 노점이라도 해서 푼돈이라도 벌어야지. 내 고모부는 얼마 전에 넘어져서 집에서 누워있단다. 약 살 돈도 거의 없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고는 제 옷소매를 슬쩍 잡아당겼어요. 조카 며느리, 고모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되겠니? 돈 좀 빌려줘. 나중에 돈 벌면 꼭 갚을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예전에 그녀가 억지를 부리며 가게 폐쇄를 풀어달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말했어요. 고모, 저희가 안 도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도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 가짜 상품을 팔다가 적발된 건 고모 자신의 잘못이잖아요. 지금 노점을 하며 돈을 버는 것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요. 저희가 계속 돈을 빌려드리는 것도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고모는 그 말을 듣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방금 전에 가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럴 줄 알았어. 너희가 날 돕기 싫은 거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우리 같은 가난한 친척은 잊어버린 거구나. 당초에 민준이 회사 망했을 때 내가 500만 원이나 보태줬는데 이제 와서 좀 도와달라니까 그것도 안 해줘?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고모, 당초에 고모께서 주신 500만 원은 저희가 이미 갚아드렸어요. 그리고 가짜 상품을 판 건 원래 고모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시청에 가서 불법을 눈감아달라고 사정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고모는 우리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는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죠. 이 양심도 없는 것들아. 돈 있고 힘 있으니까 사람 무시하네. 난 몰라. 오늘 돈 안 빌려주면 여기서 안 갈 거야. 길 가던 사람들이 몰려들어 손가락질했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남편을 끌고 가려 했지만 고모가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은 또 100만 원을 쥐어주며 말했죠. 고모, 이게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더 이상 돈 안 드릴 거예요. 고모 스스로 잘 노점해서 사세요. 고모는 돈을 받아들고는 서둘러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었어요. 입으로는 꼴랑 100만 원 주면서 생색은 진짜 짜내라고 중얼거리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렸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남편의 삼촌이었죠. 그가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했어요. 민준아, 빨리 좀 와봐. 우리 집이 끝났어. 남편이 서둘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내 숙모가 나랑 싸우고는 내가 무능해서 자기까지 고생시킨다고 이제 이혼하자고 하면서 애 데리고 나갔어. 다시는 안 돌아오겠대. 빨리 와서 좀 말려줘.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여보,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삼촌 집인데 정말 이혼하면 아이가 불쌍하잖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알았어요. 나도 같이 갈게요. 가서 상황이 어떤지 봐야죠. 우리는 택시를 타고 삼촌 집에 도착했어요. 아주 작은 월세방이었죠. 안에는 잡동사니가 가득해서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삼촌의 아내가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고 삼촌은 바닥에 쭈그려 앉아 술병을 들고 있었죠. 삼촌은 우리를 보고 서둘러 일어났어요. 민준아, 잘 왔다. 빨리 내 숙모 좀 말려줘. 이혼하지 말라고 해줘. 그의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민준아, 내가 매정해서 이혼하려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너무 무능해. 공장 망하고 빚더미에 안더니 이제는 월세도 못 낼 지경이야. 애 학원비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니? 두 사람은 다시 다투기 시작했고 거의 몸싸움을 할 뻔했어요. 남편이 서둘러 그들을 말렸죠. 삼촌, 숙모, 그만 싸우세요. 이혼은 아이에게 좋지 않아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봐요. 그의 아내가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해결 방법? 무슨 방법이 있는데? 너희가 정말 우리를 도울 마음이 있으면 돈이라도 좀 빌려줘서 작은 장사라도 하게 해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숙모님, 저희가 안 도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미 삼촌을 여러 번 도와드렸어요. 그때마다 돈을 들이면 술 마시거나 도박하는데 다 써버리셨잖아요. 생활비로 쓴 적이 없어요. 저희가 또 돈을 빌려드려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거예요. 삼촌이 서둘러 말했어요. 이번에는 안 그럴게. 내가 맹세할게. 이번에 빌리는 돈은 꼭 작은 장사하는 데 쓸게. 다시는 술 마시고 도박 안 할게. 그의 아내가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 말을 누가 믿어?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결과는 어땠는데? 돈 다 날렸잖아. 그들이 시끄럽게 다투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몇 마디 위로하고는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삼촌 집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예전에는 부유하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안정적이었는데 이제는 이혼할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제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삼촌이 당초에 공장을 잘 운영하고 당신 사촌형과 협력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겠죠. 이제 와서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우리 삶이나 잘 챙겨요. 다시 반달이 지났을 때 남편의 이모가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시어머니가 교도소에서 병세가 악화되었으니 빨리 가보라고 했죠. 남편이 망설이다가 제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어머니를 보러 가야 할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가보세요. 그래도 당신 어머니시잖아요.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이 후회할 거예요. 다음 날 남편은 교도소에 다녀왔어요. 돌아왔을 때 얼굴이 무척 어두웠죠. 어머니가 지금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신데 의사가 고혈압과 당뇨병이 모두 악화되어서 다른 합병증까지 생겼다고 하더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대. 교도소 시설이 한계가 있어서
의사가 병보석으로 나가서 치료받는 걸 권유했어. 제가 물었죠.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병보석으로 모셔올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만약 모셔오면 누군가 돌봐야 하는데 나는 출근해야 해서 시간이 없고 당신도 몸이 안 좋잖아. 게다가 예전에 당신한테 그렇게 하셨는데 당신이 반대할까봐 걱정돼. 그렇다고 안 모셔오자니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두렵고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잠시 생각하다 말했죠. 그래도 모셔와요. 예전에 저한테 어떻게 하셨든 당신 어머니시잖아요.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이 평생 마음 편치 못할 거예요. 간병인을 구해서 돌봐드리면 되잖아요. 당신이 직접 돌볼 필요는 없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이렇게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남편은 상당한 돈과 노력을 들여 시어머니를 병보석으로 모셔왔어요. 병원 근처에 작은 집을 빌리고 간병인을 구해서 돌봐드렸죠.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얌전히 지냈어요. 매일 꼬박꼬박 약을 먹고 치료에 협조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간병인이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시어머니가 약을 먹지 않고 약을 던져버렸다고 남편더러 오라고 한다고요. 남편은 서둘러 휴가를 내고 가봤어요. 월세방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간병인이 자기를 괴롭히고 밥도 안 준다고요. 간병인은 억울해하며 말했어요. 제가 괴롭힌 적 없어요. 오늘 갈비찜이랑 나물 무침 해드렸는데 한 입도 안 드시고는 제가 만든 밥이 맛없다고 그릇까지 던지셨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간병인 아주머니도 어머니 돌보시느라 힘드세요. 밥이 맛없으시면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나는 이 사람이 만든 밥 싫어. 내 아내가 와서 해줘야 해. 예전에는 밥 잘하더니 이제는 왜 나를 안 돌봐? 남편이 말했어요. 아내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올 시간이 없어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사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난 몰라. 무조건 걔가 와서 밥 해줘야 해. 그러지 않으면 나 약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을 거야.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제게 전화를 걸어 한번 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갔어요. 월세방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 말했어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그만하세요. 밥 잘 드시고 약 잘 드셔야 빨리 나으시죠.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어요. 네가 나를 보러 올 줄은 아는구나. 나는 네가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지. 당초에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교도소에 가지도 않았을 거고 이 꼴이 되지도 않았을 거야. 저는 화가 났어요. 어머님, 당초에 어머님 스스로 저를 납치하려고 계획하셨잖아요. 잘못한 건 어머님이신데 왜 저를 탓하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난 몰라. 다 내 잘못이야. 네가 당초에 내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내가 잡혀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야. 이제 네가 나를 돌봐야 해. 그러지 않으면 너는 불효자식이야. 저는 그녀의 막무가내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척 아팠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잘 돌봐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최대한 맞춰드릴게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오라고 했어요. 빨래가 안 됐다. 방 청소가 안 됐다. 심지어는 제가 끓인 국이 먹고 싶다며 먼 길을 오게 만들었죠. 저는 마지못해 하면서도 그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었어요. 어쨌든 남편의 어머니이고 지금은 몸도 안 좋으시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게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다. 너희 집은 크고 편하잖아. 네가 나를 더 잘 돌볼 수도 있고 라고 말했죠. 저는 잠시 멍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이 크기는 하지만 지금 어머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해요. 월세방에 계시는 게 간병인 아주머니가 돌봐드리기 편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지금 계신 곳에서 멀지 않으니 저희가 보고 싶으시면 자주 찾아뵐게요. 시어머니가 불쾌해했어요. 네가 나를 너희 집에 들이기 싫은 거지.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민준이 엄마인데 너희 집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야. 네가 반대하면 민준이한테 너랑 이혼하라고 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와 민준 씨의 감정은 좋고 어머님 몇 마디에 이혼할 사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준 씨와 상의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반대하자 울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가 자기를 괴롭히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서둘러 달려와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그를 진정시킬 수 있었죠. 남편이 제게 따로 말했어요. 여보,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어머니가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감정도 불안정하시니 당신이 좀 이해해줘.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이해할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와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자기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고 짐까지 다 가져왔죠.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고 짐이 옆에 놓여 있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는 옆에 서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짐까지 다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여기 계시는 게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난 몰라. 무조건 여기서 살 거야. 너희가 못 살게 하면 내가 문 앞에 앉아서 안 갈 거야. 그녀는 정말로 문 앞으로 가서 앉았고 문을 열어놓아 지나가는 이웃들이 다 볼 수 있게 했어요. 이웃들이 몰려들어 이게 무슨 일이야? 노인을 문 앞에 앉혀놓다니 너무 불효아니야? 라고 수군거렸죠. 저와 남편은 너무 창피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집에 들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온 후 집은 다시는 조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TV 소리를 크게 틀었고 제 물건을 다 주판, 점심때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하라고 고집을 부렸고 제가 반대하면 밥을 먹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저와 TV 채널을 두고 다퉜고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 하면 자기를 괴롭힌다고 울었죠. 저는 매일 너무 피곤했지만 남편의 난처한 얼굴을 보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는 자주 위로해 주었죠. 여보, 조금만 더 참아줘. 어머니 몸이 좀 나아지시면 다시 모셔다 드릴게.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참을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몸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매일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중을 받아야 했죠. 간병인 아주머니도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간병인을 구했지만 며칠 못 가고 그만뒀죠. 그 후로는 아무도 시어머니를 돌보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매일 퇴근 후 그를 돌봐야 했어요. 밥을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고 빨래를 했죠. 그는 매일 너무 피곤해서 저녁에는 쓰러져 잠들었고 저와 이야기할 힘도 없었어요. 저는 그의 지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서 그를 도와 시어머니를 돌봤죠. 그 기간 동안 저와 남편은 너무 힘들었고 집안 분위기도 점점 더 나빠졌어요. 가끔 저는 당초에 시어머니를 병보석으로 모셔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죠. 만약 정말 시어머니를 외면했다면 남편이 평생 마음 편치 못할 테니까요. 저는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어느 날 밤, 제가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주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얘야, 미안하다.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됐고 너를 납치하려고 계획해서도 안 됐어. 너희에게 폐를 끼쳐서도 안 됐고 저는 잠시 멍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사과할 줄은 몰랐죠. 저는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머님, 지난 일은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몸이나 잘 돌보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죠.
알아. 내가 예전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민준이가 너처럼 좋은 아내를 얻은 건 큰 복이야. 앞으로는 너희에게 폐 끼치지 않을게. 몸이 좀 나아지면 나갈게.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어머님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굴지 않았고 치료에도 협조하기 시작했죠. 여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집안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어요. 저와 남편도 마침내 한숨 돌릴 수 있었죠. 가끔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사람은 고난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앞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일까? 시어머니가 비록 예전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한마음으로 서로를 의지한다면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날 아침 제가 시어머니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말했어요. 얘야, 민준이가 보고 싶구나. 좀 일찍 오라고 해줄 수 있겠니?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화해서 일찍 오라고 할게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일찍 퇴근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알았어. 하던 일 마무리하고 바로 갈게. 라고 말했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올 때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저와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꽃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 마음이 깊어. 남편은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예전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즐겁게 들으며 이따금 웃음을 터뜨렸죠. 저는 그들 모자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흐뭇했어요. 저는 알았죠. 비록 우리가 예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 안는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는 것을요. 미래의 날들은 아직 길고 저는 우리의 삶이 분명 점점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후 이야기는 원본의 5, 6, 7, 8편 내용을 한국적 정서와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융합하여 서술합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좋아진 후 집안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더욱 인정받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죠. 하지만 평화도 잠시 삼촌 집에서 다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삼촌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숙모가 아이를 데리고 이혼 서류만 남긴 채 집을 나갔다는 거였죠. 전날 술을 마시고 다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삼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저희는 경찰에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숙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모에게도 불행이 닥쳤어요. 시장에서 노점을 하다가 뺑소니 오토바이에 치여 다리가 부러진 것이었죠. 수술비가 수천만 원이 나왔지만 고모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저희는 부모님께 손을 벌려 수술비를 마련해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가족인데 어려울 때 외면할 수 있나 라며 흔쾌히 도와주셨죠.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께 눈물로 고마움을 표했어요. 고모는 병상에서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저희에게 거듭 사과했어요. 하지만 퇴원하는 날 고모부는 이혼 서류를 내밀며 그녀를 떠났죠. 가게가 망하고 다리까지 다친 아내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고모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지만 저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며 재활을 도왔어요. 가족들의 연이은 불행의 시어머니는 다 내 탓이다. 내가 죄를 지어 자식들과 동생들까지 벌을 받는구나 라며 자책했지만 저희는 그저 묵묵히 서로를 보듬었어요. 삼촌은 아내와 아이를 잃은 슬픔에 도박에까지 손을 댔다가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다리까지 부러지는 신세가 되었죠. 모든 희망을 잃고 노숙 생활을 하던 그를 저희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삼촌을 찾아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자고 설득했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시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삼촌은 눈물을 흘리며 저희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 후 건설 현장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치 않으며 새 삶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삼촌은 몇 달간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아내가 있다는 남쪽의 작은 도시로 향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아내와 아이를 다시 만났죠.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된 모습에 숙모의 마음도 움직였고 얼마 후 세 가족은 함께 돌아왔어요. 고모는 재활을 마치고 마트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곳에서 성실하고 마음씨 따뜻한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죠. 시댁 식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 후 저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딸 아라가 태어났죠. 아라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라의 재롱을 보며 하루하루 웃음꽃을 피웠고 삼촌과 고모네 가족도 자주 모여 북적이는 나날을 보냈죠.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회사를 차렸고 사업은 날로 번창했어요. 하지만 그는 늘 가족이 첫 번째라며 저희 곁을 지켰죠.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모여 아라의 돌잔치를 열었어요. 사진 속에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얘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복덩이가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어요.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생각했죠. 과거의 시련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진정한 행복은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죠.